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 디지털 광고 효과 측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대한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인터넷 광고의 효과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웹사이트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이번에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효과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고요. 이번 시간에 할 인터넷 광고의 목적은 인터넷 광고의 효과 측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광고의 목적에 대해서부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왜 광고를 할까에 대한 그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광고를 하는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트래픽을 형성하거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 트래픽을 쌓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한 인지도나 상황을 알게 하는 브랜딩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 광고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이 측정하는 모델들은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목적에 따라 달라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선가 아니면은 트래픽 형성을 하기 위해선가에 따라 측정 지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출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많은 곳, TV, 라디오 이런 곳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 라디오 이런 거 광고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기 어려웠는데 인터넷에는 그게 좀 더 쉬워졌어요. 우리가 노출 측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우리가 이 효과 노출이 가장 큰 목표라면 브랜딩이 가장 큰 목표라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노출량 기준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노출 기준의 측정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릭 퍼 마일, CPM, 임프레션, 도달, 빈도,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상호작용에 기반한 측정 모델은 여러분들이 상호작용 1대1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구매에 관련된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래픽 빌딩 한다라고 했잖아요. 브랜딩은 우리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방향이라면 디지털 트래픽 빌딩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거래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지표가 CPC, 바로 클릭하는 거, 클릭률이라든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구매가 측정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광고의 목표가 브랜딩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지표를 써야 된다? 노출 지표를 사용해야 되고요. 인터넷 광고의 목표가 단순히 이 브랜드의 노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게 만들거나 할인 쿠폰을 다운받게 만들거나 이 구매와 관련된 실제 행위를 이끌게 하려면 행동 지표 통해서 효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 CPC, CTR, 체류 시간, 구매 이런 것들로 효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런 효과 측정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광고 효과 유추해야 됐잖아요. 매체 노출 부수 얼마큼 노출했는지 이 정도로 확인했다면 이 인터넷의 노출 측정은
특히 이 상호작용이란 거와 상호작용이 되니까 노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대1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니까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배너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 배너 광고에 대해서. 그래서 광고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배너 광고가 이 측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매우 좀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초기적인 광고고요.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배너 광고를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너 광고 노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광고 노출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광고 노출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배너를 클릭하고 만드는 요인은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 클릭하고 나서 연결된 페이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게 하는 요인은 뭔지까지가 벌써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연구의 순서가 뭐냐면 광고 효과의 전개 순서가 같거든요. 노출을 어떻게 잘 시킬지, 두 번째는 배너를 어떻게 클릭하게 할지, 세 번째는 이 클릭하고 나서 좋은 의도를 만들게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서예요. 첫 번째로 광고 노출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배너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노출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배너 광고에 대한 노출에 대한 그 효과가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불신이 컸죠. 배너 광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배너 광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겁니다. 단순 노출 효과. 단순 노출 효과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정 대상물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심리학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상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친숙도가 증가하게 되고 친밀해지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TV, 잡지, 오개 광고, 사이니지, 광고를 엄청 노출해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가 싫어서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불로 안 보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광고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끼게 되고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는 게 단순 노출 효과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제품 브랜드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구매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단순 노출을 하는 이유가 이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한 기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배너 광고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출 그룹과 비노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긍정적인 태도가 쌓였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불로 이제 배너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너맹이라고 해서 배너 존재 자체도 인식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배너맹이거든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다? 배너 노출 되는 것만이라도 배너맹 효과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만 되더라도 브랜딩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확인했냐? 그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 트래킹 방법으로 확인했어요. 눈에다가 달아놓고 배너 노출 이렇게 달아놓고 눈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노출된 그룹과 비노출 그룹을 확인했고 과연 배너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딩 효과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광고 노출에 대한 연구는 이게 노출만 되더라도 단순 노출 효과를 통해서 효과가 있구나 라고, 특히 브랜딩 효과가 있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거죠. 두 번째 연구가 클릭에 관한 연구예요. 어떤 것들이 배너를 클릭하게 더 만드는 요인인지를 확인한 거죠. 일단 광고에 노출됐어요. 광고에 노출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면 클릭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연구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요인들이 사람들이 더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도대체 배너 광고를 더 클릭하는지 요인들을 확인해 보니, 첫 번째가 배너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 배너의 위치가 상단에 있거나 스크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클릭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웹사이트 종류예요. 웹사이트 종류라 하면 이 맥락이라든지 행위 일치성들이 중요해지는데요. 어떤 거냐면, 똑같은 배너 광고라도 A 사이트에 광고했을 때랑 B 사이트에 광고 게시했을 거랑 클릭률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 특성이랑 배너 광고의 특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 광고라면 어디에 된다? 스포츠 제품 판매하는데 훨씬 더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맥락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행위 일치성인데,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 방문했을 때 방문 목적이랑 배너 광고가 일치할 경우에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패션 잡지 보그 이 매거진의 광고가 패션 광고라면 어떻겠어요? 목적에 부합하는 광고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게임 광고라든지 뭐 대출 광고라든지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클릭하겠어요? 클릭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위 일치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목적 없이 방문하는 사용자가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광고 인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는 정보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웹사이트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광고 클릭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내가 아무 목적 없이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광고 클릭률이 높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클릭률 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업무에 중요한 사이트에서는 그걸 볼 여력이 없어요. 근데 웹서핑 할 때 본다면은 좀 더 주변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여러분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략들이에요. 뭐 클릭 here, 유머 섞인 거, 이미지가 함께 더 있을 때,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색깔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뭐 빨간색, 파란색, 뭐 검은색, 흰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파란색, 녹색, 노란색 배너가 빨간, 검정, 흰색보다는 더 많은 클릭이 일어났다는 뭐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못했고, 이 크리에이티브도 매우 중요한 클릭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관여도입니다. 관여도.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클릭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그 시기가 고관여인 제품이라면 좀 더 광고의 태도가 좋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관여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광고를 클릭할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제일 쉬운 거고, 특히 이게 그 소비자 광고 접촉할 때, 딱 광고를 만날 때 고관여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냐면 제품의 핵심 메시지라든지 중심 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관여도가 높은 상품일 때는 메시지 주장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광고 카피 설득력이 있냐, 광고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광고 메시지가 질이 좋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판단해가지고 클릭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관여인 제품을 만난다. 뭘 판단하냐면 광고의 색깔이 좋냐, 음악이 좋냐, 모델은 어떠냐, 나레이션이 좋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역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여일 때 제품 클릭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의 판단 기준들이랑 저관여일 때 클릭하게 만드는 판단 기준들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노출의 빈도수예요. 여러분들이 몇 번 소비자한테 광고가 몇 번 노출되었을 때 가장 많이 클릭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3회 이상 노출되면은 클릭이 잘 안 일어나고요. 1, 2회 노출됐을 때 클릭이 안 일어나면 3회부터는 노출이 거의 클릭이 안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3회까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시면 3회까지 클릭이 일어나지 않았다? 3회 노출부터는 아예 다른 광고 이미지를 태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인은 강제적 노출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강제적으로 노출했을 때 더 클릭률이 좋아요. 하지만 앞선 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신뢰도라든지 이 클릭률이 태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장단이 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요인은 있으나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은 요인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만드는 요인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웹사이트에 대한 인식, 광고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요인을 주는가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영향을 주는지, 태도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개인화 정도예요. 얼만큼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한테 개인화가 되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웹사이트 클릭하자마자 내 이름이 뜬다거나 나한테 완벽하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줄 때 호의적인 태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연계성이에요. 연계에서 나가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구매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바로 이탈하겠죠.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호의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연계성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항목이고요. 세 번째가 비비드니스예요. 비비드니스. 이 웹사이트의 비비드니스 수준이 높을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영향 좋은 인식을 줍니다. 비비드니스가 뭐냐면 오감이 얼만큼 전달할 수 있냐예요. 사용자의 오감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라든지 그 배너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볼 때
이 비비드니스가 좋은지 높은지는 오감을 더 자극하는지 생생하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와 연결된 개념이 이 텔레프레젠스입니다. 텔레프레젠스.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실제로 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인지고 이것들이 요즘 이제 V커머스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각하는 플로우예요. 플로우가 뭐냐면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 플로우, 몰입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 웹사이트 태도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플로우라는 건 저도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 몰입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이 몰입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책도 읽었어요. 매우 괜찮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특정한 것에 정신을 집중한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사용자가 어떤 것까지 하냐면 집중한 상태에서 느끼는 희열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플로우를 느끼게 하는데 가장 선행 요인들이 이 비비드니스라든지 텔레프레젠스가 돼야 되고 상호작용성이 꼭 돼야지 이 플로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성이 높고 비비드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텔레프레젠스에 대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텔레프레젠스가 어디에 미친다? 플로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원래는 인터넷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내가 얻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맞는 기술이라든지 능력, 도전하고 있는 난이도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사람이라면 이 플로우가 오게 되는데, 몰입 상태가 오게 되는데, 이 몰입 상태 자체가 흥미롭고 즐겁기 때문에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머물게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그때 어떤 예로 들면 좀 쉬울까라고 생각해보면, 남자분들한테는 게임의 이해가 매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해봤거든요. 해봤을 때 누가 이제 대전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대전을 할 때 진짜 나랑 비슷한 실력, 그리고 난이도가 비슷하고 그런 사람과 경쟁하면은 정말 이게 플로우 몰입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재미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싱글 플레이 들어가서 아무리 치트를 쓰고 한다고 한들 그 몰입의 재미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능력,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난이도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로워야지만 이 플로우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느끼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느끼게 된다면 어떻다? 보상이 없이도 더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도움되는 요인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인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좋은 요인들이고, 기억해 두시면, 특히 마케터로서는 저는 비비드니스나 텔레프레젠스는 오늘도 썼어요.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사실 직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확인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매우 여러분들이 마케터 위치로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 위치로서 매우 훌륭한 위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이제 인터넷 광고 효과를 측정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최신의 기술,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겁니다. 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곽강을 받고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뭐 광고 매체로서 적용을 할 때 뭐 확인해야 될 점 정도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나눌 수 있는 거는, 특히 이 디지털 사이니지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이 상호작용성이 기술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매체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을 때 상호작용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효과가 있다는 거,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 유형적으로 보는 측면, 그리고 용도 유형적으로 보는 측면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게 나누는 기준이 이 양방향성, 상호작용성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유형적 접근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네트워크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가 용도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 네트워크 유형적은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성이 뛰는가 안 뛰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용도 유형적은 이 광고 매체로서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용도 목적성에 기준하여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어떤 영향력이, 이 매체 영향력이 얼만큼 어떤 변수가 고려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자 할 때, 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매체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 변수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 사이니지가 요즘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고 효과로도 많이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 측정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매체 영향력을 볼 때 네트워크 유형적으로 접근할 건지 용도 목적성으로 접근할 건지. 첫 번째가 네트워크 유형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네트워크 방향성을 어떻게 가는지예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 유형적의 첫 번째는 이 푸시형 일방향 미디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푸시 해주는 거예요. 푸시. 여러분들 푸시 알람 온다고 하죠. 푸시 알람 끕니다라고 하죠. 푸시 알람 끕니다처럼 내가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는, 상호작용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푸시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효과 측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5개 매체 광고 효과 측정 방식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유형적 접근은 연동형 양방향 미디어입니다. 연동형 양방향 미디어. 말 그대로 연동이 되고 양방향으로 미디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와 얼만큼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광고에 노출되면서 스크린을 통해서 컨텐츠랑 이렇게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 통해서 광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품 평가를 하거나 브로셔를 받거나 카탈로그, 할인 쿠폰 제공, 이런 것들이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연동형 양방향 미디어로 보게 되고, 그것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바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네트워크 유형적 접근에서 연동형 양방향 미디어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 경우에는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특성을 반영하는 영향력 측정 방식이 얼만큼 특성이 반영됐는지가 측정 방식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용도 유형적 접근입니다. 이 용도 유형적 접근은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어떤 용도로 유행될 때, 이게 구매 행동이 촉진되는지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특히 이게 판매하고 있는 순간 있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하는데 POS적 역할, 구매 의도 촉진 측면에서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어떤 용도로 구매 의도를 촉진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때 이 효과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매 의도를 높이는 것들은 뭐 어떤 거냐? 그래서 소비자 태도를 변화를 관련하는 측정 변수랑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이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그런 것들이 적시와 지역성에 맞게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디지털 광고 사이니지에다가 들어가서 그 광고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도 유형적 측근에서 접근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값들이고 이런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야지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가 바로 구매의 순간에 구매 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한다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체에 가보시면 아니면 백스코라든지 코엑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렇게 사이니지를 많이 해놨는데 그 사이니지 중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해놓은 곳과 아닌 곳과의 차이 그리고 거기서 또 내부에서 적시성, 지역성들을 표시했는지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들을 특정 측정 변수를 두고 과연 이게 구체화돼서 확인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이런 비용 효과라든지 용도적 접근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평균 소비자의 평가라든지 평균 주목 시간 이런 것들도 새로운 평가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측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 측정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는 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 미디어보다는 이 수용자적의 측정으로서 이 전통적 매체가 이 측정 방법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측정 방법들이 좀 더 달라져야 된다. 매스미디어적인 측정 방법들은 한계가 있었고 특히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오면 올수록 이 수용자 측정의 방법들은 훨씬 더 고도화되고 측정 방법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게 사실 좀 알 수 있었던 장이었고요. 특히 이거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측정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측정들은 이랬어요. 매체들이 있고요. 이 매체들이 있고 매체에 대한 요인들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TV 매체, TV 매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라디오 매체라고 봅시다. 그럼 TV 매체에 대한 요인들 그리고 라디오 매체에 대한 요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했어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나쁜 거냐면 왜 이게 안 좋은 거냐면 이 매체 기획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이 미디어 믹스를 하는 과정이 매체 기획이에요. 미디어 믹스. 그래서 우리가 TV를 이 정도 광고를 해야 되고 라디오를 이 정도 광고를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게 미디어 믹스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확 측정하는 요인들이 다 다르고 이 측정 간의 교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 미디어 믹스에 정확한 근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좀 더 이 매체들을 두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요인들을 통일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사용자 중심의 측정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매체 간의 정확한 미디어 믹스를 짜는 것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유 없이 짜는 거라고 보면 되죠. 광고주의 감이라든지 광고주가 좀 더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짜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광고 대행사라든지 광고인으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더 측정의 미래로 보시면 나을 건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훨씬 더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게 사용자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디지털 광고의 측정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고, 이 디지털 광고의 측정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장일 거예요. 사실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것들을 측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요인들을 측정하면 되는 거고, 이 요인들을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측정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측정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광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광고의 방식들이, 이 미디어 믹스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광고의 주제들이 선택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고 더 근거 있는 주장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광고인이 될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시켜주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만 찢어가도 여러분들한테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제가 몇 단계로 걸쳐서 진행하게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팀 방식을 생각한 이유는 이 사회에서의 결국 이 팀이라는 개념은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를 갈 때 여러분들이 팀을 정해서 가지는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과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 광고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은 랜덤하게 구성할 거고, 그 구성에서 많은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빠진다거나 어떤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해보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될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진행된 과제가 결국엔 팀의 과제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팀은 제가 짜드릴 거예요. 팀을 짜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팀 공지는 도어 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팀을 확인하시고 개인 간에 정보를 공유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팀 간의 이야기는 해두시는 게 이 팀을 좀 더 굳건히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팀이 공지가 되고 나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미션은 최종적으로 완전 마지막에 최종적인 아니고 요 연결되는 과제들의 최종적으로 줄 미션은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이 카드 뉴스를 만드는 세팅에는 기획자, 전체적으로 이 모든 틀을, 목표와 모든 틀을 기준에 잡고 정해가는 기획자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스토리를 짜는 스토리텔러,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이 기획자와 스토리텔러와 디자이너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전체적인 결과치를 카드뉴스로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만들 건데, 그 최종적인 카드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업체 선택이에요. 업체 선택. 내가 어떠한
광고주로서 내가 어떠한 뭐 광고 대행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광고주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업체, 내가 어떠한 업체로 광고를 카드 뉴스를 만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업체 선택을 하기 전에는, 업체 선택을 하고 해야 될 거는 그 업체에 대한 잘된 광고 사례, 카드 뉴스 사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군이라는 게 이 선택된 업체를 말고 이 카테고리, 업체 카테고리, 뭐 외식이면 외식, 뭐 문화면 문화, 그런 카테고리에서 잘된 카테고리에 맞는 카드 뉴스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과제가 이건 거죠. 잘된 카드 뉴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 카테고리에서 찾기에는 뒤에 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잘된 카드 뉴스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카드 뉴스를 결국에는 이 카드 뉴스 과제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부 카테고리를 여기서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후에 친구들과 선택하셔가지고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니까, 팀과 얘기하셔도 되는 거니까, 요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한계를 두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번 과제는 팀 공지를 드리겠지만 팀 과제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업체 잘된 광고 카드 뉴스 광고를 찾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하셔도 되고 몇 개 하셔도 되는데, 그 잘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 뉴스를 찾고 잘된 이유 꼭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이 마케터들이 많이 해야 되는 사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뉴스와 잘된 이유, 이 잘된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배운 효과 측정을 가지고 저는 표시해 넣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역할을 나눠가지고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스토리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기획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체가 어우러졌을 때 잘 나오는 거랑 하나가 잘 나오는 거랑 또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이 팀에 대한, 이 과제에 대한 이 완성적인 카드 뉴스 있죠. 이 카드 뉴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좋은 점수들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뭐 플러스 1점을 주고자 해요. 전체 점수에 플러스 1점을. 그래서 저 여러분들 전체 100점에서 이 카드 뉴스 잘된 분들은 101점을 받고 가는 거고요. 뭐 모두 잘한다면 다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수업이 좀 여러분들 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한번 과제로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시키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빌드업을 통해서 먼저 잘된 광고 사례 찾고, 그리고 그 잘된 광고 사례에서 여러분들 팀끼리 얘기를 해서 업체 선택을 하고, 그 업체 선택해서 업체를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업체에서 잘된 카드 뉴스, 못한 카드 뉴스. 그래서 잘한 카드 뉴스를 많이 보시고, 우리가 잘된 이유들을 우리가 많이 적었으니, 배우기도 했으니,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카드 뉴스를 기획해야 된다. 그럼 그 기획에 맞게 스토리를 짜야 되고요. 스토리에 맞는 글도 기획자와 같이 짜야 되는 거고, 스토리텔러는.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그 스토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디자인들을 찾아서 직접 디자인하거나
합성하거나 뭐 디자이너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그 업체에다가 뭐 DM으로라든지 보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보내보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한번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한번 라이브를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터로서의 경험을 같이 해보고자 하는 과제로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는 잘된 카드뉴스 사례와 이유를 적어주는 겁니다. 한 개만 하셔도 돼요. 여러 개 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